군대라는 곳은 정해진 시간보다 정해진 눈치를 먼저 배운다. 서재율은 조용한 훈련병이었다. 이름이 불릴 때 외에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누구와도 특별히 가깝지도 그렇다고 적대적이지도 않았다. 야, 쟤 왜 말 안 하냐? 몰라. 인상도 좀 싸해. 좀 무서워. 딱 봐도 할 말만 하는 타입. 처음엔 그랬다. 그저 말이 적은 동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애로 바뀌었다. 말을 걸어도 반응이 적고 웃어도 피식, 같이 있어도 어울리지 않는 기분. 그건 서재율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 그는 자기 존재로 이미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었다. 저녁날 아침, 재율은 생활관 한쪽에서 조용히 군복을 개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인사하듯 군화에 손으로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한 켤레씩 정리했다. 누구는 마지막 날을 시원하다 말하며 소리치고 누구는 조용히 사물함을 닫는다. 재율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그저 묵직한 마음을 천천히 하나씩 정리하는 중이었다. 야, 잘 가라. 밖에서도 조용할 거지.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라. 한 명, 두 명.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며 웃는 얼굴로 배웅하는 동기들. 이제야 그도 그들 사이에 존재로 남게 된 것 같았다. 재율은 작게 고개를 숙이며 응, 잘 지내. 짧게 답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지난 548일의 감정이 천천히 녹아들었다. 저녁장 밖으로 나서자 회색 승용차가 조용히 멈춰섰다. 운전석에 앉은 사람, 서동진. 그의 머리는 이전보다 더 하얘졌고 얼굴엔 예전보다 주름이 많아졌다. 하지만 오늘 그는 제복을 입지 않았다. 대신 그때 손자에게 처음 보낸 편지처럼 그저 가족의 얼굴로 서 있었다. 고생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재율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녀왔어요. 그 말은 이 집안 남자들 사이에서 처음 오간 진짜 인사였다. 차 안은 조용했다. 창밖으로는 가을이 저물고 있었고 해는 뉘엿뉘엿 산등성이 뒤로 기울고 있었다. 점심은 먹었냐? 아니요. 아직. 그래. 그럼 뭐라도 먹고 가자. 할아버지는 차를 조용히 유턴시켰다. 속도는 빠르지 않았고 대화도 많지 않았지만 둘 사이엔 오래 묵은 공기가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작은 국밥집에 들어섰다. 둘은 마주 앉아 한참 말 없이 국물만 떠먹었다. 국밥은 뜨거웠고 숟가락을 들고 있던 재율은 문득 손을 멈췄다. 할아버지는 그 손의 움직임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재율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응. 할아버지는 보고 싶단 말 누구한테 해본 적 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한 번쯤 있었겠지. 근데 못했어. 그 말이 나약한 말처럼 느껴졌거든. 재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 말이 제일 용기 있는 말 같아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한다. 그리고 잠시 뒤 그는 천천히 재율을 바라보며 말했다. 보고 싶었다. 내 손자. 그 말은 할아버지의 입에서 처음 나왔다. 단 한 번도 재율의 이름 앞에 보고 싶다는 말을 붙인 적 없었던 그가 지금 그 말을 꺼낸 것이다. 재율은 말없이 웃었다. 울 것 같기도 했고 웃는 얼굴이 서툴기도 했지만 그건 분명히 행복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저도요.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정적은 예전처럼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다. 이해한 자들 사이의 고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안다는 걸 이제는 믿을 수 있게 된 사이. 서재율은 저녁 후 작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군 복무 중 썼던 수첩들, 그 안의 감정들,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감정이 어떻게 말이 되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할아버지는 그걸 조용히 응원해줬다. 그 역시 가끔은 자신이 썼던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 감정의 문장을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다. 말은 때때로 칼보다 무섭지만 그보다 훨씬 더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다. 보고 싶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괜찮다는 말. 그들은 그 짧은 말들로 서로를 안아주었다. 그날 이후 재율은 다시는 자신을 말 없는 사람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을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감정을 천천히 말하는 사람이다. 왕따는 군대에서도 존재한다. 다만 이름이 없을 뿐이다. 왕따라는 단어는 없고 저 친구는 좀 튄다, 조심스러운 애다, 지휘관 스타일이다 같은 애매한 말들로 포장된다. 할아버지는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소장, 은퇴 후에도 후배 장교들에게 영향력 있는 존재. 재율은 어릴 적 할아버지가 입고 있던 정복이 영웅처럼 느껴졌다. 어릴 땐 그랬다. 너도 나처럼 군인이 돼야지. 약해지지 마. 군인은 혼자서도 버틸 줄 알아야 해. 재율은 그 말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그 말이 자신을 강하게 해줄 거라고. 하지만 지금 막사 침대 위에 누운 재율은 어떤 강함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혼잣말처럼 짧은 문장을 수첩에 적었다.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한 것과 나쁜 건 다른 겁니다. 이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피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 수첩은 침대 밑 전투화 속에 감춰두었다. 누군가가 읽을까봐. 그렇지만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다. 하루는 분대장이 재율을 불렀다. 야, 너 괜찮냐? 네. 그냥 너무 혼자 있어서. 재율은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가 편합니다. 거짓말이었다. 그날 밤 그는 수첩에 처음으로 할아버지 이야기를 적었다. 할아버지, 저는 왜 군복 입고도 군인이 아닌 것 같을까요? 그 글을 쓰고 나서 재율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 마음도 몇 분 후엔 다시 닫혔다. 군대는 그런 곳이다. 감정을 말하는 사람보다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인정받는 곳. 그리고 서재율은 누구보다 오래 그걸 믿고 있었다. 가을의 기온이 슬며시 내려앉기 시작한 10월 초, 부대에는 이례적인 예비역 장군 방문 일정이 잡혔다. 행사는 특별한 교육이나 감사가 아닌 격려 방문이라는 이름의 형식적 인사. 군복을 벗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서동진 장군의 이름은 여전히 부대 안에서 묵직하게 울렸다. 강직한 성품, 철저한 작전주의자, 무엇보다 감정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평가. 그리고 이제 그의 손자가 그 부대에 있었다. 서재율, 이등병. 서 장군의 손자라는 말은 이미 상병들 사이에 몇 차례 회자된 상태였다. 지휘관실에는 부대장과 참모들이 정장을 갖춰 입고 대기 중이었다. 예비역이라 해도 군 안에서 그의 방문은 일종의 검열 같은 느낌을 남겼다. 그분 앞에선 말 조심해야 해. 괜히 굳어버릴라. 말 한마디로 사람 품평하는 스타일이래. 서동진 장군은 정확히 정시 10시에 도착했다.
하얗게 센 머리, 단정한 셔츠,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엔 여전히 지휘관의 리듬이 살아있었다. 그는 부대장과 짧게 인사를 나눈 뒤 말했다. 우리 손자도 여기 있다지요? 예, 이등병 서재율. 지금 생활관에 있습니다. 잠깐 들러볼 수 있겠습니까? 그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손자의 평판과 태도를 현장에서 보고 싶었다. 생활관에 들어선 서동진 장군은 줄지어 선 병사들 사이에서 손자를 단번에 알아봤다. 똑같은 머리, 똑같은 군복.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재율은 할아버지를 보자 순간적으로 자세를 바로 했지만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다. 서재율 이병 인사드립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도 기이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동료 병사들의 눈빛은 묘하게 복잡했다. 존경과 거리감, 의심과 피로함이 섞여 있는 눈동자. 할아버지는 그 시선을 단번에 읽었다. 재율이 여기에 잘 섞이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 제가 또 혼자서 튀는 모양이군. 쓸데없이 각 잡고 사람들과는 안 섞이고. 그는 생활관을 나서며 중대장에게 조용히 물었다. 우리 애가 좀 특별하게 행동하진 않습니까? 뭐,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만. 예, 좀 자기만의 세계가 뚜렷하다고 할까요? 아주 조용합니다. 말도 별로 없고요. 요즘 애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 능력이 약하고 말을 아껴야 할 때 못 아끼고 또 말을 해야 할 땐 침묵하고. 그 말에 장군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있는 게 편하다는 건 사실은 함께 있는 게 불편하다는 말이죠. 오후 지휘관실로 돌아온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요즘 애들은 왜 이리 무른가? 상처를 입기도 전에 아프다고 말하니 강해질 기회조차 없구먼. 그 말은 주변 장교들에겐 훈수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손자에 대한 실망이었다. 기대한 만큼 더 눈에 띄지 못하는 모습이 그를 조용히 실망시켰다. 나는 말이야, 전쟁 같은 훈련 속에서도 감정 같은 건 다 삼키고 버텼지. 군대라는 곳은 그런 거 아니었나? 그는 몰랐다. 재율이 버티고 있는 전쟁이 그가 경험한 것보다 더 조용하고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그날 밤 재율은 할아버지의 방문 소식을 동기들로부터 전해 들었다. 야, 너 할아버지 진짜 장군이었냐? 와, 아까 나 완전 얼어붙었잖아. 그래서 너 말이 없었구나. 성격 닮은 듯? 재율은 대답하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생활관 창문 밖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할아버지, 나 당신한테 부끄러워요? 다음 날 아침, 서동진 장군은 돌아가기 전 생활관에 짧게 메모 하나를 남겼다. 군인다운 건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 약해지지 마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건 손자에게는 가장 먼 위로의 말이었다. 서재율은 그 쪽지를 가만히 접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수첩 속에 끼워 넣었다. 누가 먼저 실망했을까? 재율은 매일 밤 그 문장을 마음속에서 한 번쯤 되뇌었다. 몸이 피곤한 건 아니었다. 훈련이 버겁고 야간 근무가 많아서도 아니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이 그를 가장 무겁게 했다. 라면을 먹는 자리, 청소를 하는 시간, 점호 대기 시간.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항상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넌 왜 말을 안 해? 훈련소 때 조교가 물었다. 목소리가 이상해서요. 재율은 그때 그렇게 대답했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그는 목소리를 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멈칫하는 걸 느꼈다. 차가워 보인다는 말, 무표정하다는 오해, 그게 익숙해진 뒤부터는
말을 아끼는 게 편했다. 그러다 정말 말 못하게 된다. 자신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그만두자, 말을 삼키는 일말이다. 그 생각은 매번 실행되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방문 이후 제율은 이상하게 더 움츠러들었다. 동기들은 그의 눈치를 봤고 그는 오히려 더 말을 잃었다. 장군 손자면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저렇게 눈치 없이 말이 없어?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조용해. 묵묵함은 방패가 아니었다. 오히려 불편함을 침묵이라는 칼날로 되돌리는 도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걸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꾸 그런 결과를 낳고 있었다. 제율은 수첩을 다시 폈다. 며칠 전 할아버지가 남긴 쪽지를 수첩 한가운데에 붙여두었다. 군인다운 건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 약해지지 마라. 그 문장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익숙했다. 어릴 적부터 들었던 말들. 참아라. 감정을 흘리는 건 약한 거다. 지금도 울고 싶냐? 사람은 눈으로 강함을 증명하는 거다. 제율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 감정 표현은 방심이라 생각했고 오해받을까봐 조심했고 불편한 감정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을 점점 없애버렸다. 서재율. 희한하게도 어릴 때는 그렇게 잘 웃더니 자신이 뭔가를 놓쳤다는 생각이 희미하게 올라왔다. 하지만 그는 그걸 감정이 아닌 성향으로 해석했다. 요즘 애들은 표현을 잘 안 해. 속으론 괜찮은데 겉으론 모르게 해놔. 제율은 그 시각 작전실 정리 중 중대장의 눈에 띄게 되었다. 이등병 서재율. 예, 할아버지 말이야. 멋있더라. 그분 사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 제율은 작게 고개를 숙였다. 중대장은 한참 그를 바라보더니 덧붙였다. 근데 너도 딱 그 스타일이더라. 그 말은 칭찬이었을까, 경고였을까? 그날 밤 제율은 수첩에 다시 적었다. 나는 사람을 피한 게 아니다. 다만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을 뿐이다. 할아버지도 손자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말이 없었기에 오해만 남았다. 할아버지는 저 녀석 감정 없는 놈이구나 생각했고 제율은 나는 그냥 부족하구나 생각했다. 그 감정은 말 한마디만 있었어도 풀렸을 것들이었다. 하지만 둘 다 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날 제율은 다시 편지를 받았다. 보낸 사람은 엄마였다. 얇은 종이 속 반듯한 글씨체. 그 안엔 언제나처럼 괜찮다는 말이 먼저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다녀오신 날 묘하게 말씀이 없으셨어. 제율아, 너 괜찮니? 말은 안 해도 엄마는 내가 마음을 닫고 있다는 걸 알아. 너무 오래 닫아두지 말아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율은 의자에 앉은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너무 오래 닫아두지 말아줘. 그 말은 마치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작고도 깊게 들려왔다. 저녁 점호 이후 생활관 안에 불이 꺼지고 병사들은 하나둘씩 잠들었다. 제율은 몰래 전투화 속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어릴 때 할아버지에게 받았던 공책을 떠올렸다. 아직도 집에 있을지 모르겠다. 파란 선이 그어진 줄노트. 표지엔 군용 마크와 함께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약한 마음은 기록으로도 강해질 수 있다. 그 말은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이 늘 할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어쩌면 그렇게라도 할아버지에게 감정을 기대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 며칠 뒤 부대에서 기억 정리라는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는 창고를 정리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사단 행사 준비 때문이었다. 제율은 그 창고 정리에 투입되었다.
먼지가 가득한 문서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오래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서동진 장군 3사단 기동훈련 기록. 그는 손이 멈췄다. 파일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검게 탄 얼굴, 거친 군복, 그 속에서 단단하고도 외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청년 장교. 그게 할아버지였다. 재율은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얼굴로 마주했다. 문득 궁금해졌다. 그때 할아버지는 정말 아무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날 밤 재율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쓰다 지우고 다시 쓰고 한 문장을 다 쓰기도 어려웠다. 결국 그는 이렇게 적었다. 할아버지, 저는 말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잊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이상하게 익숙합니다. 나중에 꼭 물어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그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그저 수첩 맨 뒷장에 붙여두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마음 한쪽에 작은 바람 구멍이 열린 듯한 기분이었다. 한편 서울 자택에서 서동진 장군은 우연히 책장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내게 되었다. 그 안에는 예전 자신이 훈련소 시절 썼던 노트가 들어있었다. 그도 한때는 하루하루를 적어가던 병사였다. 나를 이해해주는 상관은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말을 하는 것보다 말없이 버티는 게 낫다고 믿었다. 그는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재율이는 그걸 나보다 더 빨리 알아버린 건지도 모르지. 그날 이후 그는 처음으로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대이기에 바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문자 한 통을 보냈다. 시간 날 때 편지 한 장 보내다오. 내가 예전엔 말이 없는 사람에게도 말이 필요하다는 걸 몰랐구나. 편지가 도착한 건 어느 비 오는 오후였다. 생활관에 누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재율은 부대 행정병이 건네준 작은 봉투를 보고 순간 손이 멈췄다. 보낸 사람 서동진. 그 이름 하나에 가슴 한쪽이 묘하게 울컥해졌다. 할아버지는 편지 같은 걸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적어도 재율이 아는 한에서는.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글씨는 정갈했지만 삐뚤빼뚤한 감정이 스며 있었다. 재율아, 내가 널 오해했을지도 모르겠구나. 말이 없는 줄 알았고, 감정이 없는 줄 알았고, 그냥 나약한 줄 알았다. 그런데 너는 그저 조용히 견디고 있었던 거였구나. 나는 그런 걸 잘 몰라. 몰랐어. 어릴 적 내가 나한테 웃고 달려올 때가 있었지. 그때는 그 웃음이 내 덕분이라고 생각했어.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너 혼자 만들어낸 용기였던 것 같구나. 재율은 편지를 끝까지 다 읽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들이 너무 많아서. 편지의 마지막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지금도 괜찮다 말하면 그건 거짓말일까? 그 문장은 재율의 가슴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감정의 문을 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그날 밤 그는 편지를 들고 생활관 옥상에 올랐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비 뒤에 짙은 보랏빛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할아버지에게 답장을 썼다. 할아버지, 전 괜찮지 않아요. 그게 거짓말 같았거든요. 늘 괜찮다고 해야 버틸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어요. 왜냐면 누군가가 제가 괜찮지 않다는 걸 처음으로 알아준 것 같아서요. 할아버지, 저 말할게요. 지금 말할게요. 저 할아버지가 좋아요. 그는 마지막 줄을 쓰면서 손이 약간 떨렸다. 좋아해요라는 말, 군대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군복을 입은 채로도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감정이었다. 며칠 후 서동진 장군은 제율의 편지를 받았다. 그는 거실에서 그 편지를 3번, 4번 소리내어 읽었다. 읽고 또 읽고 마치 처음 보는 감정인 것처럼. 그리고 그 편지를 가슴에 안은 채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제율의 아버지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 웃고 있는 아이, 딱딱한 얼굴의 아버지. 그리고 그 뒤엔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흐르고 있었다. 내가 그때도 말을 하지 못했구나. 그는 중얼였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슬픔의 무게를 손자와 함께 나누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이후 제율과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대단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번 주는 감기 조심해라. 오늘은 일과 끝나고 구보가 있었다. 라면을 3분 넘게 끓이면 맛이 없더라. 고양이는 왜 말을 안 하는 걸까? 하지만 그 사소한 문장 속에서 둘은 처음으로 말의 감정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저녁 생활관 창문을 닫던 중 제율은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다. 할아버지랑 눈을 마주치고 싶다. 말없이 그냥 눈빛 하나로 서로를 안다고 느낄 수 있는 그 순간 내가 먼저 웃어볼 수 있을까? 그는 창문에 손바닥을 가볍게 눌렀다. 그 온기가 자신의 감정처럼 조금씩 전해졌다.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 사이엔 감정의 말이 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제율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외롭지 않다는 감정을 배웠다.